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진행의 이수연, 조지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시 한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2% 넘게 하락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고심이 깊은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래자들에서 투자 꿀팁들 가득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출발합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목요일은 허반석 위원님 그리고 김선현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우리 허반석 위원님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안경테가 살짝 좀 삐까번쩍한 것 같은데 바꾸신 건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화장 잘 되신 것 같아요. 아, 인정합니다.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입술에 뭐 안 바른 것 같다고 뭘 좀 바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혈색이 돌아 보이니까 훨씬 더 네, 남신에 가까워지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도 칙칙한데 저도 칙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선희 위원님은 네. 무슨 노력을 하셨죠? 덜 피곤해 보이려고 네. 30분 자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서 약간 부어서 그런지 뭔가 얼굴에 좀 탱글탱글하게 올라오실 것 엄청난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도 두 남신들과 함께할 생각에 저도 지금 광대가 솟아 있는데요. 네. 2시간 동안 알차게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장 시장부터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좀 하락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코스닥의 낙폭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2,100억대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반대 매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지금 요즘 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제가 뭐 노래를 부를 순 없지만 뭐 신뢰를 무릅쓰고 왜 시장이 이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관이랑 이제 외국인들도 연일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네. 밑에다가 받쳐놓고 지주사나 아니면 네. 배당주들 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밑에다 받쳐놓고 던지는 것만 받은 그런 모습들로 시장을 읽었습니다. 개인들이 바치다 사다 못해서 결국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국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다가 끝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장 초반에 사다가 결국엔 끝에 가서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들, 기관 순매수가 잡히는 부분도 밑에다 받쳐놓고 사는데 배당주나 실적주 위주로 기관들은 밑에다 받쳐놓고 사는 전략. 결국에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국내 시장에 발목을 강하게 잡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고요. 결국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TV 대선 토론이 있죠. 그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럽에서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이 강하게 일어나는 부분들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아주 강하게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결국엔 대주주 요건이 마무리되어야 할 때 그때서야 다시 한번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줘야 하는데 국감 기간이라서 그런지 시장에 뚜렷한 메시지가 아직 전달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기재부 국감에서 어떤 변화된 이야기가 나올지
크게 기대는 하진 않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라고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근데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3억 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기존 대책은 변함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심이 더 흔들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국감장에 나올 때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뭐 아무리 그 장관님이라고 해도 그 틀에서 본인이 국감장 즉석에서 뭔가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오고 가는 질의를 지켜봤을 때 오늘은 저 이야기가 전부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후의 반응들이나 내일 국감장에서 과연 변화된 시그널이 나올지 그 부분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내일 뭐 또 시위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빨리 국감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변화된 시그널이 뭐 당이든 청와대든 얼른 빨리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 시장이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만큼 정책적인 부분이 또 어느 정도는 개선됐으면 좋겠거든요. 좀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활황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허반석 위원님의 단독방인데요.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아침마다 시장에 어떤 일 일어나는지 챙겨가시면서 트레이딩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색깔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시장에 대해서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슬쩍 노란톡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니까 아예 그냥 주식을 접어야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드실 때일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김선윤 위원님은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시장은 연말까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어쩔 수 없고요. 양도세 부분이 해결이 좀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당장 상황이 좀 이렇네요. 그래서 우선은 뭐 개인별 과세로 해서 3억이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별만 좀 빼고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우선 뭐 12월 달만 하더라도 나와야 될 금액들이 원체 많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10월 달은 원래 항상 좀 시장 자체가 좀 힘들었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11월은 그래도 뭐 코스닥도 그렇고 10월 말부터 해서 또 계속 코스피 종목들 실적 발표도 있고 코스닥 종목들의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달에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또 실적주 위주의 상승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부터 해서는 또다시 양도세 부분의 우려감 자체가 커질 게 분명하니 12월 한 둘째 주부터 해서는 아니면 당장 12월부터 해서는 현금의 확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좀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가족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양도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12월 한 둘째나 셋째 주부터는 아예 가족분들 기간 연장을 해버리고 1월 초까지, 12월 말까지 쉬자라고 좀 말씀드려본 적도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몇 년 만에 온 이런 또 큰 고민거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년 초의 시장은 올해와는 다르게 또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연말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계속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나올 거. 실적을 어쨌든 기관들이 올해 이렇게 했어요라고 보고서를 써야 될 테니까 차익 실현을 계속할 것 같고요. 연기금이 지금 계속 그런 흐름이잖아요. 계속 차익 실현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의 흐름도 양도세 우려감으로 우선 일단 빼고 보자. 또 거기에 동요된 개인들도 매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당장의 코스닥 쪽이나 코스피 쪽이나 뭐 개인들이 뭐 막 던지거나 하는 거는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오히려 좀 매수가 나오고 있긴 한데 기관들이 어쨌든 매도 흐름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흐름만 그런 거지 어쨌든 서로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특히나 코스닥 쪽의 흐름은 정말 재미없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연금의 매도세 계속 나오면서 연내까지 처리해야 될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조 단위 정도 처리할 금액이 있다고. 3조였지만 지난주엔 제가 또 2조 때 말씀드렸고 좀 더 내려와서 이제 1조 때 온지는 모르겠어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연기금의 자금들은 또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실질적으로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끝나줘야지만 되는데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재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각오하시고 시장 조금 느긋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11월에는 좋은 시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맞춰서 빠르게 좀 종목들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연말까지 시장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질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른 겨울방학을 맞이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쉴 땐 쉬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으시죠? 그쪽으로 카메라를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앞으로 시장이 어려워질 만큼 대응법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제 시장 정리해봤으니까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함께 확인하시죠. 치킨값 벌 수 있는 종목. 올해는 코로나로 주말에도 집콕을 하면서 보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집에서 IPTV 영화를 보면서 치맥을 하고 싶은데요. 반반 무만이는 진리. 치킨값 벌 수 있는 종목 무엇일까요, 위원님들? 네, 오늘도 우리 도 앵커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네. 저 어제 정말로 방송 끝나고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무슨 치킨이었나요? 간장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맛있었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치킨값 벌 수 있는 종목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역시 모니터링 요정. 그러니까요. 이게 일주일 내내 그러면 이 시간대 치킨값 벌 수 있는 종목 한 주 동안 계속 쓰는 거예요? 그죠? 네. 한 주 이제 키워드가 쭉 가는 거죠. 이번 네, 주는 저- 치킨인 거죠. 맞아요. 아. 네. 네. 위원님들께서 치킨 좀 좋아하세요?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진짜요? 네, 매우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시켜 드세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데 네. 일주일에 줄인 거예요? 5번을 먹으라 해도 저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치킨은 질리질 않아요, 진짜로. 왜 김선우 위원님 왜 눈을 번뜩 뜨시는 거죠? 일주일에 5번 어떻게 먹지? 너무 좋아하면 그럴 수 저는 있어요. 반찬으로 거의 먹다. 반찬으로? 반찬으로. 네. 근데 다른 네. 밀가루 배달 음식보다 치킨이 훨씬 덜 살이 찌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치킨 단백질이라서 이제, 네.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잘 아실 텐데 치킨이 요즘 많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치킨 한 일주일에 5번이면은 1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네. 많이 들겠네요. 일주일에 1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면 내 통장에 10만 원씩 꽂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종목 오늘 공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래. 제가 오늘 종목의 원래 컨셉은 네. 일주일에 5번 치킨 먹기가 아니라 그럼요. 제가 치킨을 먹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소고기 값을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컨셉은 네. 갖고 있으면 치킨을 결국 먹게 될 그런 종목. 요즘 시장에서 솔직히 주식을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네. 매우 불안정하기도 하고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컨셉은 결국에는 치킨을 결국엔 드실 수 있는데 소고기 값을 날리면서 치킨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에 대해 가지고 온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다 보면 일단은 저평가입니다. 저평가고요.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반기 실적이 전년도 실적을 모두 상회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은 배당까지 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저평가주이기도 하고 실적도 양호하고 배당까지 주는 그래서 리스크를 가능한 한 줄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대하고 있고요. 이익 증대하고 있고요. 비용 절감을 위해 TF팀도 2, 3년 동안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 전망을 하고 있어서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킨을 먹으려다가 소고기 값을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한다면 결국엔 치킨을 일주일에 5번 한번 저와 함께 드셔보시죠. 라고 이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먹을 수 있나요? 같은 자리에서? 원하시면 이거 원하시면 공략으로 드시죠. 한번 네. 알겠습니다. 내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오신 종목이 저평가인 데다가 실적주 그리고 배당까지 높다고 하는데 정말 말씀처럼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치킨값 벌어야지 하고 주식 투자했다가 소고기 값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위원님께서 안전한 종목 택해 주셨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2부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킨 광고까지 노리시는 줄 알았어요. 저와 함께 치킨 한 마리 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준비된 멘트인 것 같아서 우리도 네. 질 수 없어요, 김선윤 의원님.
저는 치킨집을 차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치킨 집을 아예 살 수 있는 종목 설명해 주시죠. 치킨 가게를 차릴 정도는 돼야 좀 투자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그래도 좀 요즘에 그럴까요? 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대형주인데 기관 쪽에서 나온 보고서랑 비교해 본다면 기관의 목표가와 비교해 본다면은 갭이 약 5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평균적으로 내세운 목표 수치랑 비교해 보더라도 한 40% 정도 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상황이 있고 보통 기관들 보고서 맞춰볼 때 너무 그 목표가를 따르면 안 되지만 그 목표가에서 마이너스 20%에서 25%, 3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최소한도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10% 정도의 상승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중요한 점은 신작 게임이 조금 많이 밀려 있다가 이게 또 내년 그리고 또 내후년에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습들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이 조금 쌍끌이 매수하는 최근 들어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글로벌 게임주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주란 인식. 그 글로벌 게임주들이랑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게임주라는 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미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좋은 회사인데요. 이제 좀 바닥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주에도 이제 현대제철 말씀드리고 굉장히 또 좋은 또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하나 부탁드리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큰 수익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한 2에서 3%나 5% 정도 수익 나면은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니까요. 그 점 인지하시고 뭐 길게 보셔도 상관없는 종목이지만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한번 기대해 보시고 정말 한번 매수해 볼까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일부터 해서는 조정 시 한번 매수해 보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김선윤 위원님께서는 아예 치킨집을 차려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작 게임이 내년에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실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종목명 공개가 되고요.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레이딩 Q&A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통화 스와프가 70조 규모로 확대가 됐고 만기도 3년에서 5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즘에 위안화가 참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시키려고 혈안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슈가 좀 한중에 합작이 되어서 중국 소비주들의 강세로도 좀 표출이 될까요? 네, 지금 먼저 통화 스와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외환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사시 통화 스와프가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규모가 이제 확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64조에서 70조로 확대가 됐고 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먼저 위안화의 기축통화, 위안화의 강세, 그리고 위안화를 통한 주변국들과의 무역 마찰을 줄이면서 함께 중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것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주고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결국엔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통화스와프 연장과 확대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곧이어 있을 시진핑 주석의 방한까지도 연결되면 서로 두 양국 간에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엔 중국 소비 회복과 경기 회복이 OECD 주요국 중에서는 결국엔 중국이 가장 플러스 성장하는 국가밖에 없다. 중국.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들이 OECD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시너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어질 미중 무역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마냥 나쁜 것만도 아니지만 결국엔 우리나라의 시장 안정적인 시장이 긍정적인 그쪽 방향으로 시그널은 일단 주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일어난 일들
결국엔 통화스와프들이 스위스나 다른 여타 국가들과도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부분들이 안정적이다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어느 정도 주어졌지만 결국 오늘의 핵심은 우리나라 시장의 핵심은 대주주 요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느냐. 결국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개인들의 매도세가 연이어 이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준다 한들 결국엔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결론이고요.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차곡차곡 쌓아졌다가 결국엔 연말 또는 좀 더 빨리 긍정적인 시그널, 특히 대주주 요건 마무리가 시장이 원하는 현행 유지 정도로만 나와준다 해도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한꺼번에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중국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 면에 있어서 위안화, 통화스와프는 더욱더 좋은 효과로 발휘할 수 있다라고 오늘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좀 완화가 되어야 우리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완화가 되어야 오늘의 중국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한 그런 호재도 한꺼번에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방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상컨대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도 하고 이렇게 중국과 통화 스와프도 체결을 했고 이러면은 중국 섹터, 소비주 섹터나 뭐 항공 섹터나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주가 글로벌 흘러나올까요? 시장 전체적으로도 미국만 하더라도 항공, 여행, 카지노, 소비주들이 일단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한번 포인트를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소비주 관련된 부분도 광군제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시고 결국에는 중국 소비 회복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도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드 때문에 아주 악화되었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그런 시장의 물결들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으로 어느 정도 다 완화된다면 결국엔 중국 소비주 그리고 글로벌 시장 회복, 경기 민감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물꼬들이 어느 정도 얼어 있다면 그렇게 긴장된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봄까지 그게 얼음이 녹듯이 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대세로 이어진다라고 어느 정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봄에 좀 이런 소비주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선윤 위원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긍정적이긴 한데 이렇게 통화스와프가 이제 커지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확실히 긍정적인 호재는 맞는 거죠, 위원님? 호재는 맞아요. 호재는 맞는데 이제 규모 자체가 뭐 64조에서 70조 원으로 이제 확대가 이제 살짝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만기가 3년에는 5년으로 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이거를 뭐 어떻게 이로 인해서 진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주가가 뭐 막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 자체는 아니라 그냥 조금 이제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그 언젠가요? 사드 이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오랜만에 좀 그래도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원화 같은 경우가 위안화를 추종하는 상황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강세 흐름들, 원화 가치가 굉장히 조금 강해지고 있잖아요. 위안화 네. 따라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인들이 아무래도 달러보다는 좋을 테니까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는 추세니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사실 외인들의 흐름 자체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시장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외인 기대감이 이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들어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코스피 쪽에서 최근에 외인들의 흐름 보자면 좀 들어온 듯했지만은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냥 기관들이 매수하기 오히려 바쁜 상황들, 기관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는 느낌으로 가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렇지도 않아요. 개인들이 그냥 또 기관들의 물량 받는 느낌밖에 안 들고 근데 기관들은 또 개인들은 또 양도세 부분에 좀 파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어찌 좀 기관들 차익 실현보다 양도세 파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거지. 다 던지는 거 맞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뭐 이로 인한 큰 기대감보다는 이제 조금은 개선이 나와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어떻게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갈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 연말이 지나고 내년 시장에서의 이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해서 어떤 시장이 나오냐면 지금 차익 실현 흐름들 계속 나오는 종목들 많죠. 오늘 5G 관련주들 아주 그냥 작살이 났어요. 정말 네. 심했고
그간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몇 배씩 오른 종목들이 기관들이 다 차익 실현하고 몇 배씩 올랐기 때문에 많이 사셨던 개인분들도 3억 넘어가는 분들 차익 실현 또 나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연말까지 나오고 나서 내년 초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이 좀 돌아오면서 다시 그 물량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양념을 뿌리는 게 통화스와프 작용하면서 내년 초까지도 어찌됐던 원화 강세 부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잠깐 11월에 또 올랐다가 11월에 떨어지는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조금 좋아질 거예요. 내년 초에는. 근데 당장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건 너무 일러요. 통화스와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 차익 실현과 개인들의 양도세 매도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끝내고 나야지만 네, 우리 홍남기 장관님이 조금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의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연말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해답이고 내년 1월부터에 대한 이슈를 보셔야 되고 그때 가서는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셨죠? 지금은 두 가지 기간 차익 실현 조심하셔야 되고 양도세 부분에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움직임이 쉽지 않다. 하지만 단기 하락에 따른 반등이 11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1월 시장의 대응은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똑똑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이슈들도 다 챙겨보셔야 되지만 일단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날씨도 더 추워질 텐데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는 게 아닌지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 이런 이슈들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2020년도 한번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의 비대해진 IT 공룡 길들이기, 구글 손본 뒤 페이스북도 때릴 듯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트럼프 정부가 이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IT 기업들, 뭐 페이스북도 있고 넷플릭스와 다른 뭐 알파벳, 아마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소송을 건다면 당연히 IT 섹터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가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길들이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미 대선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IT 기업들, 말씀하신 대로 IT 기업들의 그 성향 어느 정도 길들이기,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런 법무부를 통해서 소송을 걸고 네. 본인의 투표, 본인의 표에 저해가 되는 부분들은 얼른 싹을 자르겠다라는 부분, 정치적인 해석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이것이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 관련해가지고 또 반독점 이슈 소송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법무부의 주장 그리고 EU나 타 국가들의 주장은 제2의 구글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관행대로 이어진다면 그대로 방관한다면 제2의 구글이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이 부분이 소송에서 결론이 날지 과연 합의가 나올지 미 대선 이후에 그리고 이 조사를 1년 동안 했다고는 하지만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수년 동안 소송이 이어지고 그 뒤에 결론이 날 텐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할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90년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이후 100년간 미 기업 대상으로 가장 중대한 소송이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구글의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 법무부는 1년간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을 조사를 해봤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용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열면 구글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부분 그리고 iOS죠. 네. 애플의 운영 체제인데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로 검색을 했을 때에도 구글이 먼저 뜨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 이면에는 구글이 애플에 연간 110억 달러를 제공해 왔다.
대가를 지불해왔다. 이런 부분들, 이런 관행, 대기업이 반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 이면에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스타트업이나 창업이나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2의 구글, 제2의 애플, 제2의 아마존 나올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배자의 어느 정도 강화된 그런 지위 남용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에 대한 가증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것도 아니고 시장 논리로만 해석할 것도 아니고 결국엔 긴 관점에서 결국엔 결론이 나겠지만 이 부분 제2의 구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틈새, 그런 시장은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떤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생각을 한번 열어두고 긴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하고 이 부분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단기 충격으로 끝나지 법정에서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이 나오더라도 크게 겁낼 필요는 당장에는 없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슈를 보시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반도체 종목이나 IT 종목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소송을 들어가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크게 걱정을 하실 사안이 또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 구글이나 뭐 다른 애플이나 뭐 알파벳 기업들의 빈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뜰 수도 있다. 투자의 기회는 항상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길게 보시고 좀 다양한 시각도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윤 위원님께도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옆에 살짝 보니까 알파벳 지금 주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구글의 알파벳 A 주가를 지금 차트를 열어놨는데 뭐 사실 이거 크게 중요할까요? 국내 증시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있을까 모를 정도? 사실 뭐 해외 주식 많이 하시니까 있으시긴 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이건 완전 장기적인 부분이고 그냥 합의 보면 끝나는 사안이라서 이에 대한 영향 자체는 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참 그 세금을 거두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구글에서 그리고 구글이 이 뭐냐면은 검색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뭐 광고가 뜨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쇼핑하는 물건이 뜨게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조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약간 확대하는 느낌?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다른 시장 영역까지 침해하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이런 부분만 조금 조정해 준다면은 사실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제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원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이게 페이스북 주가이기도 하고 방금 보였던 이제 구글 이제 알파벳 A 주가이기도 한데요. 정말 수년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오히려 하락이 나온다면 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큰 시장의 하락이 나와도 어쨌든 계속 매년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왔던 또 종목들이거든요. 저는 그냥 대세의 지장은 없어요. 네. 완전하게 대세 지장은 1도 없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혹여나 뭐 제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글쎄요 하루짜리 제재일걸요. 하루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 오히려 뭐 조정이 깊게 나온다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뭐 구글 알파벳 A 같은 경우나 그냥 매수 기회를 삼으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해프닝인 것 같고요. 그냥 뭐 금방 이슈는 소멸되고 다른 이슈거리가 시장을 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는 아닐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만약에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뭐 국내 시장만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의 그냥 챙겨가는 곁다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욱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챙겨서 겨울잠 드는 개미들 연말 9조 원 매물 폭탄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2020년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역대 최대로 개인들의 거래 대금이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50조 원의 총알이 지금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정도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참 대단했는데 만약에 이 매수세가 모두 다 차익으로 출회가 된다면 그것도 참 걱정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양도세 문제를 또 거론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3억에서 10억 원까지, 10억 원 미만까지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약 8만 명 이상 되시고 그 8만 명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이 41조가 넘어갑니다. 이 41조라는 금액을 시장이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10억 원 이상 주주 같은 경우에는 12,000명이 넘어갑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 12,000명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금액이 결국 200조 원에 가까운, 육박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시장이 연말에 이 매물이 출회되었을 경우에 약 40조 원 이상의 금액이 출회되었을 경우에 시장이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시장이 왜 이래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 얼른 나와 주어야 한다 재차 강조를 하고 싶고요.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10억 원 미만의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투자자들 중에 10%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결국엔 이 3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부자라는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인들도 동일하게 3억 원 이상이면 양도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캐파가 더 큰 법인의 물량까지도 시장에 출회된다면 올 연말 과연 누구를 위한 장세가 연출될지 모르겠습니다. 기관들만 좋아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실 때 어떻게 사야 되는지 제가 5년 연봉을 열어놓고 5년 선 아래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회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위기감까지 드는 상황.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만 죽어나고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 코로나 3월 저점에서 재미를 못 본 기관들을 위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반대 매매가 9월 달 이제 지수 조정 시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9월 23일 날 303억 원이 나왔고요. 24일 날 282억 원, 그리고 25일 날 286억 원의 반대 매매가 나왔죠. 10월 달에 이 장세가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닌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저점 형성을 이루어가는 부분입니다. 800선, 800포인트를 지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10월 20일 243억의 반대 매매가 나왔고요. 21일 202억 원 반대 매매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신용으로 하는 부분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도 점점 더 스마트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시그널, 증거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용을 통한 투자 어느 정도 주의하셔야 된다. 특별히 12월 연말까지는. 이미 9월 달에도 경험을 했는데 10월 달에 동일하게 300억 이상의 반대 매매 나온다. 그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욕심에 기인한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양도세와 반대 매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코스피 주가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 저점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우려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해드렸으니까 연말에는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 나왔어요. 개미도 정말 겨울잠을 자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익을 챙겼다면 괜찮은데 지금 이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익은커녕 손해보시는 분들한테는 더 막막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선율 위원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전히 양도세 문제가 발목을 잡죠? 이게 빨리빨리 조금 일단 우선은 대응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매도가 좀 나오는 건데 네.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상황이 안 좋잖아요. 8월 달도 그랬고 9월 달도 그렇고 이번 달 지금 또 이래요. 그러니까 매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다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들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근데 수익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오늘 같은 일단 10월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우선은 시장 빠진다 일단 빠르게 매도하자는 분들이 나오지만 안 파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물량들 가운데. 근데 이제 그게 12월에 팔아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일 기준으로 이 거래가 전하면 팔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11월은 어쨌든 보통 시장 자체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실적으로 인해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12월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까 봐 저는 그게 상당히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말도 안 되는 글로벌 시장과 완전 다른 디커플링으로 인한 시장의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물량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게 덩달아 무슨 문제냐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대주주들 판다고 하니까 다른 10억 이상이 아니라 3억 이상도 아니라 그 아래 들고 있는 그냥 몇 천만 원 들고 계신 분들도 한 종목당 그 물량을 던져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수백조 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에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12월에 갑자기 나와봐요. 3억 이상에 해당되니까 나는 아니야 괜찮겠지 하지만은 12월 달 들어서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 장 빠져. 못 버티겠다. 던져. 반대에 나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게 다시 1월 달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1월 초부터 갑자기 폭발적인 지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데 뭐 정말 계산상의 숫자로 보자면 마지막 거래일 그 전일부터는 주식을 매수해도 되겠죠. 해당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 기분이라는 게 일단은 정리하고 나면은 연말에 쉬고서 1월 2일부터 보통 주식을 새로운 마음으로 종목을 찾으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장에 저도 이 고민이 사실 기재부에서 좀 저는 이거를 좀 풀어보자 좀 어떨까 이랬는데 이게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100억의 지분 3%였어요. 2005년 8월부터 100억에 3%.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3년 7월 50억에 1%, 2%. 2016년도에 25억에 1%. 2018년도 쭉 내리면서 2020년 4월부터 10억에 1%. 뭐 이런 2021년 4월부터 3억으로 내년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시장은 계속 커지잖아요. 금융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왜 이 지분에 대한 부분이 왜 이건 자꾸 떨어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지금의 금융시장 불과 코로나 터지기 전에 금융시장의 자금과 코로나 터진 이후에 현 금융시장의 자금 자체가 2배가 늘었어요. 네, 불과. 근데 저 20년 전의 시장과 지금 시장에서 100억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냥 금액 3억? 네. 무슨 기준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몇 년 전에 했던 거라서 밀어붙이기 한다? 네. 정치적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지금 문제 삼잖아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3억인데 잘 보세요. 옛날에 2000년대 짜장면 값이랑 지금 짜장면 값이 몇 배가 올랐는데 개인이 3억 안 가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점차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2025년도에도 3억 유지할 거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에? 아니 이렇게 줄었어. 그러면 만약에 2025년에 1억으로 줄일 거야? 계속 줄일 거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야. 예, 더 이상 안 할게요. PD님께서 순간 저를 자제시키셨습니다. 자, 어찌됐든 좀 답답해요. 이 추세를 보면은 2025년도에는 5천만 원 되겠어요. 5천만 원. 그냥 주식으로 돈 번 거 다 세금 내라 할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예, 좀 합리적인 이슈가 돼서 차라리 거래세를 없애든가. 거래세는 그렇게 받으시면서 거래세로 1년에 올해 많이 늘어가지고 걸어들인 세수가 10조 가까이 돼요. 그렇게 나오지도 않던 게.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된다니까 여기다가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부가 조금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진짜 주식시장에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3억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퍼센테이지로 하던가. 네. 그래서 좀 금액적인 부분은 없애더라도 퍼센테이지로 좀 차라리 좀 조율을 하시면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정치나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면 이슈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공부를 꼭 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내 계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니까요. 이런 분들 근데 혼자서 다 챙겨보기 어렵다 하시면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계신 우리 허반석 위원님도 지금 단독으로 방을 하고 계시죠. 지금 네. 좀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신데요. 주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 허반석 위원님으로부터 듣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여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상암동 주린이 지금 확인해 보시죠. 상암동 주린이. 안녕하세요. 주린이들의 주식 길라잡이 시간 상암동 주린이 도안합니다. 오늘 직접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들을 알아볼 텐데요. 정규 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주식의 가격은 수시로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주가를 일컫는 말이 바뀌곤 하는데 호가? 시가? 종가? 너무 알쏭달쏭하죠? 그럼 주식 가격에 대해 오늘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먼저 호가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매도할 시 판매할 가격 또는 구매할 가격을 미리 걸어두는 걸 말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사고 팔고 싶은 주식의 가격을 정해서 이 시장에 미리 내놓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호가는 호가인데 동시호가는 또 뭐냐? 동시호가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 거래 시 동시에 접수되는 호가 또는 시간의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를 말합니다. 장이 시작할 때나 장이 마감할 때 많은 주문이 한꺼번에 밀리면 어느 가격이 먼저 들어온 건지 알기 어렵잖아요. 이 동시호가 매매 시간에 나온 모든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나온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시간 우선 원칙을 제외하고 가격과 수량 우선의 원칙만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종가란 각각 증권거래소의 시장 입회 중에 처음과 마지막으로 형성된 시세를 말합니다. 장이 열릴 때 형성된 시세는 시가라고 하고요. 장이 형성된 시세를 종가라고 합니다. 종가는 그날의 대표 시세가 되기도 하죠. 와, 주식의 가격을 때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다는 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셔야겠죠. 예를 들어 나 시가에 던졌어 혹은 종가에 베팅했어 이런 표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오늘은 또 도앵커님 닮은 분께서 동시호가와 시가 종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저 친구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김선현 위원님께서 저거를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참 필요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이제 저희 가족 회원분들이 한 200명 넘게 계시는데 네. 모시고 해요. 8시에 뭐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하는데 주린이는 저는 왜 안 부르셨어요? 가족분들만 모시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모셔놓고 차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봐야 될 때 어떤 거 봐야 되나 그다음에 뭐 PER이 뭔지 뭐 PBR이 뭔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하는데 오늘 저 내용을 보니까 이거를 더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게 이 봉부터 해서 또 오늘 사실 맞아요. 가족분들이랑 대화할 때 호가창 보는 법부터 해서 체결 강도부터 해서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래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제 어릴 적 모습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더 쉽게 제가 또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사실 나중에 보시면은 별거 아닌데 너무 이제 많은 걸 알고 싶어서 하시는 경우는 많은데 우선은 그래도 보셔야 될 게 시장을 넓게 보시는 것부터 한번 보시고 하나 부탁드릴 거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네, 시장 주식하실 때 꿈을 갖지 마세요. 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꿈 갖지 마시고요. 드라이하게 주식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하셔야 되고요. 혹여나 뭐 메이비 있죠.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야망, 뭐 앰비션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주식은 드라이하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해야지만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주에서 뭐 합니까? 그 따라가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급등주를 따라갑니까?
바닥에서 기다리면 바닥에서 안 움직이는 종목이 올라간다고요. 지겹지만 그 종목들을 사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갈 때 왜요? 급등주 따라오는 사람들 팔고 나와야지. 주식은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손절할 때 사야 되고 살 때 팔아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암동 주린이 보고 왔는데 지금 김선현 위원님의 주식 멘탈 잡기 미니 강연이 열렸어요. 옆에서 주린이로서 네. 경청했습니다. 네. 거래자들 일부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챙겨드렸는데요. 이렇게 강연까지 또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더 다양한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거래자들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